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여인의 사주팔자. 어허, 오대감 따님의 사주를 보니 과부가 되거나 남편 둘을 섬기게 될 팔자이군요. 예? 뭐라고요? 내 딸 은주가 과부가 된다고요? 옛날 조용한 마을에 양반 오대감의 딸 은주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반듯한 이마 아래 영롱하게 반짝이는 눈과 꽃잎 같은 붉은 입술을 가졌으며 그녀의 몸짓은 호수 위를 흐르는 달림처럼 우아했습니다. 어느덧 혼기가 찬 그녀의 사주를 도승이 보고는 남편 2명을 섬기거나 과부가 되는 운명을 예견하는 것이었지요. 조선시대 양반 가문들 사이에서는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풍습이라는 것은 양반 집딸의 사주팔자가 과부가 되거나 재혼할 팔자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그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해 그녀의 운명이 바꿔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의식이라는 것은 혼인하기 전에 낯선 남정네를 납치해다가 딸과 첫날 밤을 보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녀는 한번 혼인을 한 셈이 되니 과부 팔자를 면하게 되어 걱정 없이 시집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몰래 이루어지는 일이라 절대적으로 함구령이 내려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발설하면 안 되었습니다. 불시에 잡혀와 첫날 밤을 보낸 애꿎은 남정네는 철저히 입을 다문다는 약속을 받고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소리 소문 없이 죽임을 당하며 이 일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게 됩니다. 조선시대 때는 구대왕 성종에 의해 여자들의 재혼 금지법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이유이건 간에 남편을 일찍 여윈 여자들은 평생을 수절해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 독수공방하면 몰래 보쌈을 하게 시켜 딸을 데려가 살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야밤에 여자 혼자 사는 집을 월담하여 보쌈을 하기도 하고 정만 통하고 가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지요. 이른 새벽 성황당에 나가 보쌈을 기다리는 과부나 소방 맞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한번 정을 통한 남정네와 여인네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절실해졌으나 당시에는 수절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지라 홀로 된 여자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사실이 발각되면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가와 친정에서 허락하면 다른 집안으로 제가할 순 있었으나 이 경우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즉, 엄마가 재혼한 사람이면 아들이 벼슬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며칠 후 깊어가는 가을밤에 은주 아버지 오대감은 아내에게 결연한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는 은주 그 아이의 삶이 불행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 풍습을 따르는 것이요. 내일 밤 그 의식을 치릅시다. 첫날 밤에 그 의식은 어렵고도 또 어렵습니다. 정녕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우리는 딸의 장래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하오. 팔자를 바꾸게 하는 의식은 신중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방문 밖에서 듣고 있던 어떤 그림자가 슬며시 움직였습니다. 주위는 온통 어둠으로 물든 적막 강산인데 언뜻
구름 사이로 나온 달빛이 그 움직이는 그림자를 따라가니 그 그림자는 별당의 외딴방으로 홀로 들어가는 은주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다음날 오대감네 하인들은 어둠이 내려앉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의식을 치를 남정네를 물색하는 중이었습니다. 스산한 바람 따라 낙엽이 휘날리는 장터를 지나는데 어둠 속을 헤쳐나오는 한 선비를 발견했습니다. 그 선비가 길 따라 난 숲길로 접어들 때 그 뒤로 하인들이 따라붙으며 다짜고짜 그 선비를 보쌈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선비님, 잠시 같이 갈 데가 있습니다요. 이따 자세한 이야기를 해줄 테니 조용히 계시오. 이 사람들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요? 엉겁결에 끌려온 선비는 보쌈에서 풀려나와 보니 등잔불이 깜빡거리는 어느 방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처녀가 다소곳이 앉아 무척이나 두려운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창백한 얼굴의 은주는 이런 의식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은주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그녀를 마주한 선비는 황당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내가 왜 여기 있지요? 대체 여기가 어딥니까? 선비님 죄송합니다. 제 운명이 기구하여 이리 모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님께 꼭 부탁을 드렸어요. 절대 손끝 하나 다치시지 않게 해달라고요. 은주가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선비는 기가 차 한참이나 말문이 막혀 있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내며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할 일이 많은 사람이요. 아직 처자식은 없으나 내 꿈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이리할 순 없소이다. 그러니 그만 가보겠소. 선비는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데 밖에서 잠긴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며 서 있는 선비 뒤로 은주는 정막을 깨듯 쪼르륵 소리를 내어 잔에 술을 붓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앉으시어요. 선비님의 신상에는 절대 해가 안 가게 약조를 단단히 해두었으니 나쁜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낭자는 마치 내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군요. 하지만 이 순간 나는 등잔불 밑에서 낭자와 이 방 안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지요. 왜 나를 선택했나요? 저는 선비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선비님께서는 이름도 없고 내가 추적할 수 있는 과거도 없지요. 새벽이 오면 선비님은 이 기억도 사라질 것이어요. 선비는 화가 나고 겁도 났지만 등잔불 밑에서 이제사 서서히 드러나는 아름다운 은주의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손을 보자 한층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면이오나 이것도 보통 인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만일 낭자를 불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견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낭자도 이 인연을 기꺼이 받아들이는지요. 은주는 망설이면서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와 은주는 사랑이 아닌 풍습의 재물처럼 받쳐지듯 운명의 실타래에 한데 묶여 깊은 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아버지 오대감이 보낸 하인들이 방문 앞에 몰려들며 인기척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은주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게 베푸신 친절한 마음을 잊지 않겠어요.
그리고 꼭 몸조심하셔야 해요. 이건 작은 제 보답이 오니 받아주세요. 은주는 작고 빨간 복주머니 하나를 선비 손안에 꼭 쥐어주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알겠소이다. 부디 낭자의 앞길에 슬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비는 끌려가면서도 은주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선비가 오대감 집에서 은주와 운명적인 밤을 지낸 그날, 오씨 가문은 끌고 온 선비에게 절대적으로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선비를 살려주는 대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비밀을 맹세하게 했지요.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너를 고이 보내주마. 대신 오늘 일을 절대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초야에 묻혀 죽은 듯 조용히 살아가야 할 것이다. 만일 어길 시에는 너의 목숨은 없다. 그리고 사례금은 충분히 넣었으니 살아가는데 불편은 없을 것이다. 그 뒤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희망이 부풀었던 선비는 이제 벼슬을 하려는 꿈과는 거리가 먼 외딴 마을에서 조용하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명문가의 아내가 된 은주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나이가 많은 그녀의 남편은 젊은 부인에게 친절은 했지만 일이 많다는 핑계로 종종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그날 밤에 선비에 대한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어느 가을 오후, 가마를 탄 은주는 몸종과 하인들을 데리고 유명한 사찰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드나무가 물결치는 붉은 노을 강가를 지나다 하룻밤 쉬어가려 주막에 들렀지요. 행장 푸는 것을 본 주막 여주인이 말했습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요. 강 건너에 피리를 잘 부는 선비가 있는데 그 피리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른답니다. 오늘 때마침 그 선비가 와 있는데 마님이 운이 좋은가 보네요. 주모는 선비가 있는 방문을 열며 대갓집 마님을 위해 피리 소리를 한번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초야에 묻혀 살다 잠시 바람 쐬러 길을 나섰던 선비는 좀 조용하게 있고 싶었지만 주모가 손님들 대접하려는 마음에 자꾸 간청을 하자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박하고 검소한 옷차림을 한 선비는 갓을 고쳐 쓰고 피리를 들고는 손님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정절을 하고 조용히 피리 연주를 시작하자 고운 선율이 울려 퍼지며 마치 바람 소리인 듯 무르르는 소리인 듯 새소리로 들리는 듯 둘러앉은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지요. 선비의 피리 연주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야. 듣고 있으니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 더 들려달라는 사람들의 계속되는 성화에 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앞을 쳐다보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 안을 환히 비추는 등잔불에 얼굴이 또렷이 드러난 채 앉아있는 그녀는 선비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 은주 그녀였습니다. 선비는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은주도 선비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들 사이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았지요.
은주가 갑자기 일어나 일행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선비님과 나눌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다들 물러가 있게. 하인들은 망설이면서 마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방에는 은주와 선비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선비님이십니까? 네, 낭자. 아니, 마님. 마님의 밝은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으십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는 선비님께서 그저 잘 지내시길 빌었어요. 그들이 말하길 다시 볼 수 없다고는 했지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님 집에서 죽음 대신 비밀을 절대적으로 지키며 숨어서 지내라는 약조를 하고 나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야망, 꿈, 평화 모든 것을 잃었답니다. 은주의 커다란 눈에 금방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저는 선비님을 꼭 살려달라고 간청했어요. 과거 시험도 보시고 급제도 하셔서 잘 살아가시길 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이렇게 만났네요. 마님은 비단옷과 하인들로 부러울 것 하나 없으실 터이고 나는 고작 필이나 불며 외로움을 달래는 한량 같군요. 마님은 원하는 대로 잘 되시었는데 왜 이제 와서 저를 걱정하십니까? 슬퍼하는 선비의 말을 듣고는 은주가 목소리를 떨며 다가섰습니다. 제가 선비님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꿈속에서 선비님 얼굴이 보였고 밤의 고요함 속에서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삶은 겉으론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선비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마님은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다고 강요한다고 해서 정말 없던 일처럼 마음이 그렇게 되십니까? 저 자신도 마님을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그토록 잔인하게 묶어준 운명을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마님의 운명이 바뀌어 지금 행복하게 사시는 게 맞는 일이고 잘된 일이지요. 은주가 답변을 하기도 전에 문 밖에서 하인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아씨 마님, 저녁 밥상을 올릴까요? 아니다. 지금은 생각이 없으니 물러가 있거라. 밖에 있던 하인들은 아마도 마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는가 궁금해서 묻는 말인 듯 했습니다. 은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선비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일 제가 떠나기 전에 다시 만나볼 수 있겠지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에서 빠져나와 뒷방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주막 뒷산에 선비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잠에서 깨기 전이었는데 선비는 저만치서 걸어오고 있는 은주의 모습이 꿈속의 선녀로 보였습니다.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것 말고는 주위는 고요했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고 점점 다가오는 은주의 얼굴은 맑은 수정구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왜 만나자고 하신 건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은주는 옷소매 속에 감춘 작은 비단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감사의 표시예요. 이 주머니 안에 제가 몇 자 적은 편지도 들어있습니다. 선비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제가 갚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새로운 시작에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빌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은주는 선비 손에 비단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받아든 주머니를 그저 가만히 내려다보던 선비는 자신의 품속에서 작고 빨간 복주머니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피리를 불며 마음을 달래고는 꼭 이 복주머니를 손에 담았지요. 같이 했던 그날 밤을 평생 이 복주머니에 담아두었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젠 또 주머니 하나가 더 생겨 보람도 더 커졌네요.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뿌리째 뽑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마님을 만나고 나니 여유로운 그 모습에 제 마음이 뿌듯하고 위로가 됩니다. 마님,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은주는 눈길을 돌리며 아직 거치지 않은 새벽 안개 속을 멍하니 바라보다 선비 얼굴을 다시 찬찬히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아직도 저를 미워하시나요? 선비는 은주를 그윽히 바라보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마님을 미워하다니요. 운명처럼 만났는데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님의 일부가 될 수는 더욱 없지요. 마님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은주는 고운 얼굴을 들어 슬픈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이 달랐다면, 제가 사주팔자에 얽매이지 않았다면 선비님은 제 곁에 남아 있었을까요? 선비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너무나도 편안한 마음이 되어 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음 생에서 만난다면요. 그렇게 말끝을 흐리며 선비는 안개 속으로 천천히 멀어져 갔고 은주는 바람 속에 홀로 남겨져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못다한 마음을 바람에게 전했습니다. 나의 또 다른 삶이 있다면 나는 당신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은주는 왜 무엇 때문에 이토록 간절한 마음이 드는지 선비와 헤어지는 이 섭섭한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꼭 또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또한 나의 운명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말입니다. 헤어졌던 두 남녀의 우연한 만남은 바람과 낙엽만이 아는 비밀로 남았습니다. 풍습의 굴레에 묶인 두 사람의 길은 비록 엇갈렸지만 그들의 마음처럼 언젠가 같이 있을지 모를 조선시대의 러브 스토리였습니다.